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계속 고성 산불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산에서 시작된 이 고성 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지면서 이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네, 화재 발생 11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다고 하지만요. 이제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1명이 숨졌고 또 산림 250헥타르가 타버리는 등 아주 피해가 막심하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긴 한데요. 이번 산불 같은 봄 산불의 이 크게 번지는 원인,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도 정말 간밤에 속보를 보면서 함께 마음을 졸였는데요. 자, 유독 봄 들어서 이렇게 산불 소식, 화재 소식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우리 전국에 발생한 산불 개수가 거의 70여 건인데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4월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큰 원인이 건조한 날씨와 센 바람인데요. 먼저 겨울이 지나면서 3, 4월 달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산이 바짝 메말라 있으면은 그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지고요. 불을 진화한 이후에도 잔불이 다시 발화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원 고성 산불이 발생한 영동 지방에는 현재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또 영남 지방 역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잦은 화재와 큰 피해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또 풍속을 보면요. 어제 저녁 화재 이후 자정에 강원도 양양과 설악산 쪽에 초속 29.7m, 그러니까 소형 태풍급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고성 지역에도 25.5m 그 시속의 바람이 불었고요. 봄철에 강원도 지역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양과 간성 지역 사이에서 분다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길에 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빼앗기거든요. 이 때문에 고온 건조한 데다 풍속까지 빠릅니다. 또 서쪽에 산이 그리고 동쪽에는 도심이 위치한 이 동해안의 지역 특성산 양간지풍에 의한 산불은 동쪽 도심 지역을 위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건데요. 역대 우리나라 대형 산불로 꼽히는 1966년도의 이 고성 산불이랑 또 2000년도의 동해안 산불 모두 이런 양간지풍으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네, 봄철 건조한 기후도 문제지만 유독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양간지풍 때문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동해안에 유독 큰 산불이 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동해안에 이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침엽수림은 이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 등이 휘발성 물질로 이 불에 잘 붙거든요. 그게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충분하다는 이런 생태학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네, 침엽수림이 많은 것도 이런 불길을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번 고성 산불은 또 밤에 일어나서 진화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번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이 산불 건수가 70여 건이라고 했는데요. 총 69건 중에서 21건이 고성 산불처럼 야간 산불이었거나 이 야간 산불로 이어진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은 사람이 직접 진화하는 게 아니라 헬기가 동원돼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가 없고요. 또 왜냐하면 무리하게 진화에 나서다가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젯밤에는 헬기가 뜰 수 있는 아침이 되기 전까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이 저지선을 구축하는 작업을 벌였고요. 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을 대피시킨 겁니다. 인명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4월이 유독 이렇게 산불이나 화재 사고가 많다고 하시니까 이 산불 대피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겠고요. 또 바람을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대피하되 또 산불보다 높은 장소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디로 대피해야 하냐면요. 불이 이미 지나가서 타버린 장소, 그리고 저지대나 숲풀, 도로, 바위 뒤 등이 이제 대피할 마땅한 장소인데요. 만약에 대피할 장소가 도저히 없다 하면요. 산불보다 좀 낮은 지대로 옮겨가서요. 코와 입을 가린 채 엎드려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피 요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추가 산불 발생이 없도록 모두가 만전을 기하는 일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제 밤이었죠.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도로 5G 세계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G 상용화, 그러니까 5G 스마트폰 판매하는 게 원래는 오늘이었는데요. 3일로 앞당겨졌죠. 일반 고객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5G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데요. 1호 가입자들한테만 지난 3일에 미리 휴대전화를 나눠준 겁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미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원래는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오는 11일에 5G 상용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4일로 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이 첩보를 미리 입수한 우리나라가 버라이즌보다 2시간 먼저 5G 휴대전화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민첩한 대응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예정대로 획득한 겁니다. 네, 뭐 물론 일부 유명인에게 한정해서 개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세계 최초 5G 상용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거는 전 세계가 아직 인정한 건 아닌데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본 언론들이 세계 최초가 미국이라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5G 개통이 일부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으로 한정됐다면서 좀 깎아내렸는데요. 하지만 업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화가 시작된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단말기가 이 5G 국제 표준을 따르는 단말기인데요. 반면에 버라이즌이 4일부터 상용화하는 거는 이 5G 라우터를 4G 단말기에 장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버라이즌은 좀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5G 단말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어쨌든 한국이 5G 세계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 일이 남아 있는데 4G 때 우리나라가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놓고도 LTE의 세계 시장을 빼앗긴 바가 있습니다. 5G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이 타이틀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뭐 그에 따른 신장이 선점하는 효과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 지난해 12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송출했고 또 이번에 전 세계 최초로 이 민간에게 상용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세대 이동통신 때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럽 통신업체가 개발한 LTE와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브로가 이 4세대 이동통신 선점을 두고서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 와이브로는 국제 표준으로 인정된 세계 최초의 4G 통신 기술이었어요. LTE보다 5년 먼저 이 표준 인정을 받았지만요. 와이브로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 노트북의 무선 인터넷 이 정도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당시엔요. 네. 대부분은 기업용 서비스로 활용이 됐고요. 와이브로가요. 네, 지난해 와이브로는 시장에서 거의 퇴출 수순을 밟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4G에서 L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세계 최초보다 이 중요한 게 5G 수요처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만큼 5G의 킬러 콘텐츠가 중요하겠죠. 어떤 수요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빨리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거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뭐 VR, AR인데요. 이 분야에서 스포츠 중계나 아니면 게임을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에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5G를 가장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자동차와 결합하면은 자율주행 기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연이 없이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의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 5G가 의료 분야와 결합하면은 원격 진료나 원격 수술이 더 용이해집니다.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 의사가 ICT 기기나 아니면 고화질 영상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5G는 단순히 빠른 게 장점이 아니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끊김없이 송출하면서 통신업계 모습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이 신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 규제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좀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내 ICT 기업들도 관련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또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제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려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